이 문제는 산성비에 관한 여러 지식 중에서 국제협약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산성비는 대기 중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이 빗물과 반응해 황산, 질산, 염산 같은 강산을 만들어내리는 현상입니다. 독일 슈바르츠발트의 부사현상,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과 아크로폴리스 유적의 부식은 모두 산성비 피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으니 는 맞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바젤협약입니다. 바젤협약은 산성비와는 관계가 없고 유해 폐기물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처리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입니다. 산성비를 막기 위한 협약이 아니므로 가장 거리가 먼 설명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황산화물 처리법과 질소산화물 처리법을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금속산화물법, 흡착법, 석회제정법은 모두 배기가스 중에 황산화물을 금속산화물이나 흡착제, 석회 등과 반응시켜 고체염으로 만들어 제거하는 황산화물 처리 방법입니다. 반면 선택적 촉매화법은 촉매가 있는 상태에서 암모니아 같은 환원제를 이용해 배기가스 중의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환원시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처리 대상 자체가 황산화물이 아니라 질소산화물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황산화물 처리 방법이 아닌 것은 선택적 촉매 환원법이며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대기권을 고도별 기온 분포로 구분할 때 성층권의 특징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대륙권 위에 있는 성층권은 고도가 올라갈수록 오히려 기온이 상승하는 층입니다. 그 이유는 지상 20에서 30km 부근에 오존층이 있어서 오존이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해 열을 내기 때문입니다. 위쪽일수록 오존이 자외선을 더 많이 흡수하니 기온도 함께 높아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위가 따뜻하고 아래가 차가운 구조라 공기가 위아래로 섞이지 않고 층층이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해 지표의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바로 이 성층권에서 이루어집니다. 문제에 나온 온도 상승, 안정한 상태, 오존층이라는 세 가지 특징이 모두 성층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질량 농도를 부피 농도인 ppm으로 바꾸는 환산 문제입니다. 표준 상태에서 기체 1몰은 22.4리터, 곧 22.4 곱하기 10의 3제곱ml의 부피를 차지합니다. 이산화황의 분자량은 64m으로 이산화황 64mg은 22.4ml의 부피에 해당합니다. 이 비례관계를 그대로 이용하면 질량 농도를 부피 농도인 ml/m³m, 곧 ppm 단위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의 이산화황 농도는 0.1mg/m3입니다. 64mg 대 22.4ml는 0.1mg 대 x의 비례식을 풀면 x는 0.035ml가 되고 이는 공기의 큐빅미터에 들어있는 이산화황의 부피이므로 그대로 0.035ppm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6대 온실가스를 정확히 알고 계신지 묻는 문제입니다. 교토의 정서에서 점한 6대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마산화질소, 수소플루오린화탄소, 과플루오린화탄소, 유플루오린화황입니다. 이들은 모두 적외선을 흡수해 지구복사열을 가두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온실효과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반면 황화수소는 개안 썩는 냄새가 나는 대표적인 악취 물질이자 유독가스로 온실가스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온실가스 목록을 떠올리실 때는 이 6가지만 따라서 보기 중 온실효과와 거리가 먼 것은 황화수소이므로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런던 스모그가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런던 스모그는 추운 겨울철 가정과 공장에서 석탄, 석유 같은 난방연료를 대량으로 태우면서 시작됩니다. 밤사이 지표면이 급격히 식으면 지표 부근은 차갑고 그 위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층이 쌓이는 복사역전이 만들어지는데 이 역전층이 뚜껑처럼 덮여서 오염물질이 위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표 부근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에 겨울철 특유의 높은 습도와 짙은 안개까지 더해지면서 기온이 오르기 전인 일은 아침 시간대에 스모그 농도가 가장 짙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기는 모두 런던 스모그의 특징을 맞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은 내용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런던 스모그는 습도가 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고 온도 역시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대기권 중 성층권의 특징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성층권은 지표 위 약 11에서 50km에 걸쳐 있는 층으로 이 안에 오존층이 존재합니다. 오존이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해 열을 내기 때문에 성층권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내려간다는 번 설명은 성층권이 아니라 대륙권의 특징입니다. 오로라는 성층권보다 훨씬 위쪽인 열권에서 관측되는 현상이고
의 지표 10km 이하 대기층은 우리가 순 쉬며 사는 대륙권을 가리킵니다. 성층권을 성층권답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표지는 바로 오존층의 존재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스토크스 법칙에서 입자 지름이 침전 속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식을 보시면 분자의 입자 지름의 제곱, 입자와 물의 밀도차, 중력과 속도가 모두 올라가 있으니 이 셋은 침전 속도에 비례합니다. 반대로 분모에 있는 물의 점도는 반비례하지요. 그러니 입자 지름은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제곱에 비례합니다. 입자가 클수록 훨씬 빨리 가라앉는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후드의 올바른 흡인 요령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후드로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빨아들이려면 개구 면적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좁게 해야 합니다. 같은 대풍량이라도 개구 면적이 좁을수록 구면을 통과하는 공기의 속도, 즉 흡입 속도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개구 면적을 넓히면 속도는 떨어지고 포착력이 약해집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올바른 흡인 요령입니다. 발생원의 오염물질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충분한 포착 속도를 유지해야 하고, 후드는 발생원에 최대한 가까이 두어야 흡인 효율이 높아지며 전체 환기보다 국부적인 흡인 방식을 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개구 면적을 가능한 한 크게 한다는 번 설명이 틀린 내용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황화수소 연소 반응식의 몰비를 이용해 이론 산소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황화수소가 연소할 때는 황화수소 1몰당 산소 2.5몰이 필요합니다. 기체 반응에서는 반응식의 계수비가 곧 부피비이므로 황화수소와 산소는 1대 1.5의 비율로 반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황화수소가 4sm3이므로 여기에 1.5배를 곱하면 필요한 이론 산소량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론 산소량은 6sm3이 되며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대기 안정도, 중역전 상태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보통 대기는 태양이 지표면을 데우는 열원이므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정상 상태를 보입니다. 그런데 해가 진 뒤에는 지표면이 대기보다 빨리 식으면서 지표 부근 기온이 오히려 낮아지고 위쪽 공기가 더 따뜻하게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반대로 상승하는 상태가 바로 역전 상태입니다. 이때는 찬 공기가 아래, 따뜻한 공기가 위에 놓여 있어 서로 뒤섞기를 하지 않으므로 대기가 매우 안정해지고 수직 온도차에 의한 혼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오염물질이 역전층 아래에 갇혀 대기오염이 심해지기 쉬우며 해가 뜬 뒤 지표면이 다시 데워지면 이 상태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집진장치를 원리별로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관성력 집진장치는 뉴턴의 관성의 법칙을 이용한 장치입니다. 함진 가스를 방해판에 충돌시키거나 기류의 방향을 갑자기 꺾어주면 가벼운 가스는 바뀐 흐름을 따라가지만 무거운 먼지 입자는 관성 때문에 가ям을 바로 바꾸지 못하고 원래 가던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려 합니다. 이렇게 가스와 입자의 움직임이 갈라지는 순간을 이용해서 입자를 분리하고 포집하는 것이지요. 나머지 복기를 보면 중력집진장치는 입자 자체의 무게로 가라앉히는 방식이고, 전기집진장치는 정전기력으로 입자를 끌어당기는 방식이며, 여과집진장치는 필터를 통과시켜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방해판 충돌과 급격한 방향전환이라는 키워드는 이 셋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원심력 집진장치의 특성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원심력 집진장치는 함진가스를 원통 내부에서 나선 모양으로 회전시켜 입자의 원심력과 관성력을 걸어 벽면에 충돌시켜 포집하는 장치입니다. 이때 입구 처리 속도, 즉 가스가 들어오는 속도가 커지면 가스의 회전 속도도 함께 빨라지므로 입자에 작용하는 원심력이 세지고, 그만큼 벽면에 부딪혀 떨어지는 입자도 늘어나 제거율이 커집니다. 반대로 중력집진장치나 여과집진장치, 전기집진장치는 처리 속도가 커질수록 가스가 장치 안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져 오히려 제거효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유속이 커질수록 효율도 함께 좋아지는 것은 원심력 집진장치만의 특징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사각성 풍관의 상당지름을 구하는 공식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사각관은 이관처럼 지름이 없으니 같은 흐름 직성을 갖는 원형관의 지름으로 환산한 값을 상당지름이라 부릅니다. 책 해설처럼 단면적을 평균 둘레 길이로 나눈 값의 사를 곱해서 구합니다. 가로와 세로를 곱하면 단면적이 되고, 둘레는 니변 합임으로 a를 곱하면 됩니다. 이 값들을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복사역전이 어디서 왜 생기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복사역전은 지표면 부근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해가 지고 나면 지표면은 열을 빠르게 방출하며 식지만 그 위쪽 공기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식습니다. 그래서 지표면 쪽 기온이 위쪽 공기보다 더 낮아지는 역전층이 지표면 근처에 형성되는 것이지요. 이런 이유로 맑고 바람 없는 날 밤부터 새벽, 특히 해 뜨기 직전에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역전층이 생기면 대기가 안정해져서 오염물질이 위아래로 섞이지 못하고 지표 근처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지표면이 다시 데워지면서 역전층은 자연스럽게 무너져 사라집니다. 따라서 2번, 3번, 4번은 모두 맞는 설명이고 2번처럼 복사역전이 공중에서 일어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이성기체 방정식을 이용해 기체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메탄을 분자량은 16이므로 32g은 32 나누기 16은 2몰에 해당합니다. 25도 760mm술라는 조건이 나오면 표준 상태가 아니므로 이상기체 방정식 PV는 NRT를 직접 써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760mm수는 일기압이고 온도는 절대온도로 바꿔야 하니 25 더하기 273은 298K로 환산해서 대입합니다. 올수가 커질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는 더 크게 부풀고 압력이 클수록 그만큼 압축되어 부피가 줄어든다는 원리만 기억하시면 식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계산 결과 부피는 약 48.9L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활성 슬러지법은 포기조 안에서는 미생물이 오염물질을 분해해 물을 정화하는 방식입니다. 2차 침전지에서 가라앉은 슬러지에는 이 미생물이 그대로 들어있는데 이를 그냥 버리기만 하면 포기조 내 미생물 농도가 점점 줄어들어 정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침전된 슬러지의 일부를 다시 포기조로 되돌려 보내는데 이를 반송 슬러지라 부릅니다. 반송의 주된 목적은 포기조 내 MLSS 농도, 즉 처리에 필요한 미생물의 양을 적절한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미생물 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분해 효율도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반송 슬러지의 직접적 목적과는 거리가 멉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면반을 이용한 응집 침전에서 실제로 무엇이 가라앉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면반은 물에 녹으면서 알루미늄 이온을 내놓고 이 이온이 물과 반응해 수산화알루미늄이라는 물에 자유롭지 않은 제 형태의 물질로 바뀝니다. 이것이 응집 침전의 핵심입니다. 수산화알루미늄은 불용성이라 물속에 흡파져 탁도를 일으키던 미세 입자들을 끌어안듯 투착하면서 크고 무거운 덩어리를 이룹니다. 이 덩어리가 바닥으로 가라앉으면서 오염물질까지 함께 끌고 내려가는 것이 응집 침전이 일어나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면반을 넣었을 때 생기는 침전물은 면반 자체가 아니라 면반이 물과 반응해 새로 만들어낸 수산화알루민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육가크로뮴을 자외선, 바시선 분광법으로 점량할 때의 발색 반응과 측정 파장을 묻습니다. 수질오염 공정 시험 기준에서는 산성 용액 중에 육가크로뮴이 다이페닐카바자이드와 반응해 적자색 착화합물을 만든다고 규정합니다. 분광법은 이렇게 색이생점도, 즉 합광도를 재서 농도를 역산하는 방법이지요. 측정 파장은 540nm입니다. 253.7nm은 자외선 영역의 파장으로 수울램프나 자외선 살균 문제에 나오는 값이니 헷갈리지 않게 구분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도금, 합금, 피혁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표적인 중금속 오염물질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합금, 도금, 피혁 공장에서 나오는 크로뮴은 육가크로뮴 형태로 발생합니다. 자연계의 흔한 성가크로뮴과 달리 육가크로뮴은 자극성과 부식성이 강하고 인체 독성을 지니고 있어 피부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처리할 때는 육가크로뮴을 그대로 두지 않고 환원제를 넣어 독성이 낮은 성가크로뮴으로 환원시킨 뒤 수산화물 형태로 침전시켜 제거하는 환원침전법을 사용합니다. 산화수를 낮춰 독성을 없애는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침전지 유입부에 설치하는 정유판, 즉 배풀의 기능을 묻는 문제입니다. 침전지에 물이 갑자기 들어오면 유입구 쪽에서 이속이 빠르고 흐름이 한쪽으로 몰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흐름이 치우치면 침전지 전체로 물이 고르게 퍼지지 못하고 왈이나 판류가 생겨 침전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정유판은 이렇게 몰려 들어오는 유입수의 유속을 낮추고 흐름을 넓게 분산시켜 침전지 단면 전체에 물이 고르게 퍼지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유입수를 균일하게 분배하고 분포시켜 흐름을 양호하게 만드는 것이 정유판의 핵심 기능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물속의 부유물질을 뭉쳐서 가라앉히는 응집제 중 현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종류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응집제는 크게 금속염 계열과 합성 또는 유기포리머 계열로 나뉩니다.
금속경 계열의 대표가 바로 황산알루미늄과 염화제이철이고 여기에 합성 또는 유기 고분자 폴리머, 음집재가 함께 주로 사용됩니다. 이 중 황산알루미늄은 가격이 저렴하고 처리 효과가 안정적이라 실무에서 가장 많이 선택되는 음집재입니다. 반면 염화칼슘, 석회, 수산화나트륨은 pH 조정이나 경도 제거 같은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약품이지 음집을 주목적으로 하는 약품은 아닙니다. 그러니 보기 중 대표적인 음집재를 고르면 황산알루미늄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구상 담수의 분포 비율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지구 전체 물의 대부분은 바닷물, 즉 염수이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담수는 극히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 얼마 안 되는 담수마저도 대부분은 사람이 바로 꺼내 쓰기 어려운 형태로 갇혀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 고산지대를 덮고 있는 빙설 및 빙하가 바로 그것으로 전체 담수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지하수이고 이어서 하천이나 호수 같은 지표수, 토양석 수분, 대기 중 수분 순으로 비중이 작아집니다. 집,호수나 하천, 지하수는 분명 담수이지만 빙하에 비하면 그 양이 매우 작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TEST로 확인한 최적 주입 비율을 실제 폐수량에 그대로 적용해 하루 음집재 소요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1%가 1000mg/L이므로 0.2% 용액은 2000mg/L입니다. 폐수 500ml에 이 용액 20ml를 넣었을 때가 최적이었으니 실제 폐수 중 농도는 그 비율만큼 희석해 구한 뒤 폐수량을 곱해주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산화와 환원을 구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환원은 물질이 산소를 잃거나 수소와 화합하거나 전자를 얻는 변화를 말합니다. 반대로 산화는 산소와 화합하거나 수소를 잃거나 전자를 잃는 변화이지요. 산화수로 판단하면 더 간단합니다. 전자를 얻으면 그만큼 전하가 늘어남으로 산화수는 감소합니다. 즉 산화수 감소가 환원, 산화수 증가가 산화입니다. 보기를 보면 수소와 화합, 산소를 잃음, 전자를 얻으면 모두 환원에 해당하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산화수 증가는 환원이 아니라 산화의 특징이지요.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활성탄 흡착법의 등원흡착식으로 필요한 활성탄 주입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등원흡착식을 활성탄 주입량,M을 구하는 형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C0는 유입농도, 세륨은 유출농도, K와 N은 흡착 특성 상수이며 분자는 처리로 없애야 할 농도차, 분모는 K와 유출농도의 곱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활성 슬러지법에서 나타나는 슬러지, 벌킹 현상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활성 슬러지법은 폭기조에서 미생물 슬러지로 하수를 점화한 뒤 2차 침전지에서 이 슬러지를 가라앉혀 처리수와 분리합니다. 그런데 실 모양으로 자라는 사상성 미생물이 지나치게 번식하면 슬러지 덩어리가 가볍고 부피만 커져서 잘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 결과 침전성이 나빠진 슬러지가 2차 침전지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처리수와 함께 그대로 흘러나가 버리는데 이 현상을 슬러지 벌킹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보기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슬러지 시딩은 MLSS 농도를 유지하려고 반송 슬러지를 폭기조에 다시 넣어주는 것이고 연못하는 살스여산법에서 여산 표면에 물이 고여버리는 현상이며 역세는 역과층에 쌓인 찌꺼기를 씻어내는 세척 방법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용존공기부상법에서 핵심 설계 인자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바시프는 압력을 가해 공기를 물에 최대한 녹인 뒤 갑자기 압력을 낮춰 미세기포를 발생시키는 원리입니다. 이 미세기포가 물속 고형물 입자에 달라붙으면 입자가 가벼워져 물 위로 떠오르게 되고 부선된 슬러지를 걷어내어 처리합니다. 이때 기포가 고형물에 얼마나 잘 붙어 떠오르게 하느냐는 결국 공기량과 고형물량의 비율에 달려 있습니다. 이 비율이 바로 AESB이며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인자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다른 공정의 지표입니다. 판더폰의 B는 활성 슬러지, 공정에서 먹이와 미생물량의 비율이고 CNB는 퇴비와에서 탄소와 질소의 비율이며 SVI는 활성 슬러지의 친전성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pH 미터의 구성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pH 미터는 검출부와 지시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검출부는 유리전극과 비교전극으로 구성되어 실효속 수소이온 농도에 따라 생기는 미세한 전이차를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시부는 이렇게 검출된 전이차를 계산해서 pH 수치로 화면에 나타내주는 부분입니다. 보기는 이 구성을 아르곤 전극, 미산화 전극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필습적 가유와는 관계가 없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pH는 수소이온 농도의 역수를 산용대수로 나타낸 값이고 표준액 조제형물은 끓여서 이산화탄소를 날린 뒤
산화칼슘 흡수관을 달화시켜서 사용하며 산성 표준액은 3개월, 염기성 표준액은 1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활성슬러지법에서 EMB 공식을 이용해 포기조 용적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EMB는 포기조 안의 미생물량 대비 하루에 공급되는 먹이인 BOD의 비율을 뜻합니다. 식으로 쓰면 FMB는 나누기 2 되는데 우리가 구하려는 포기조 용적이 분모 안에 있으니 이를 앞으로 꺼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분자는 하루에 포기조로 들어오는 BOD 청량이고 분모는 미생물량의 FMB를 곱한 값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단위가 정리되면서 필요한 포기조 용적이 바로 나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주마접점에서 모말농도 개념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주마 반응은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이 1대 1로 반응하는 것이므로 몰농도가 아니라 노말농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황산은 물에 녹으면 수소이온을 2개 내놓으니까 산이므로 노말농도는 몰농도의 2배인 2노르말이 되고 수산화나트륨은 수산화이온을 1개 내놓으니까 염기이므로 노말농도와 같은 1노르말입니다. 즉 황산 쪽의 노말농도가 수산화나트륨보다 2배 높기 때문에 같은 당량으로 주마시키려면 수산화나트륨의 부피도 2배로 더 필요한 것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산화제의 필요 면적을 BOD 부하량으로 구하는 문제입니다. 하루에 들어오는 총 BOD량을 단위 면적이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부하율로 나누면 필요한 면적이 나옵니다. 단위를 kg로 맞추는 것이 계산의 핵심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부착성 미생물 중 곰팡이의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곰팡이의 가장 큰 특징은 균사체와 자실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균사체는 가늘고 긴 실 모양의 균사가 얽혀서 이루는 몸 전체를 말하고 자실체는 그 균사 끝에서 포자를 만들어 번식을 담당하는 세식기관입니다. 이렇게 실 모양으로 뻗어가며 고형물 표면에 붙어 자라기 때문에 표면에 유기물을 보내 흡수하면서 물질 순환과 자정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없고 원생동물은 단세포로 독립생활을 하며 수소곤충은 곤충 유임으로 균사체, 자실체 구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균사체와 자실체 구조를 갖는 것은 곰팡이이며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부영양화를 평가할 때 실제로 쓰이는 지표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부영양화는 호수나 저수지의 질소, 인 같은 영양염류가 과다하게 유입되어 조류가 급격히 번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평가지표도 이 원인과 결과를 직접 보여주는 항목들로 구성됩니다. 원인 물질인 염양염류, 즉 총질소와 총인을 직접 측정하고 조류 증식의 결과로 나타나는 클로로필 A 농도, 그리고 조류가 번식하면서 물이 흐려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투명도를 함께 측정하는 것이지요. 반면 경도는 물속의 칼슘, 마그네슘 같은 금속이온 함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부영양화의 원인 물질이나 결과 물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 부식팔형화 평가지표와 거리가 먼 것은 경도 측정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폐기물 선별 방법 중 공기선별의 원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공기선별은 폐기물에 바람을 불어넣어 물질마다 다른 무게와 공기저항 차이를 이용해 가벼운 물질과 무거운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종이나 플라스틱처럼 가볍고 평면적이 넓은 물질은 바람에 날려 이동하고 유리나 금속처럼 무겁고 밀도가 큰 물질은 공기저함의 영향을 적게 받아 그 자리에 남습니다. 농가에서 키질로 곡식과 축정이를 바람에 날려 가려내는 원리와 같습니다. 실제 설비로는 수직 공기선별기와 경사 공기선별기가 있습니다. 스크린 선별은 크기 차이로, 자력 선별은 자석 유무로, 손 선별은 사람이 직접 골라내는 방식이므로 공기 흐름을 이용하는 이 문제의 설명과는 다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고위 발열량 공식을 이용해 연료 종류별 발열량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식을 보시면 탄소와 수소, 황의 함유량이 높을수록 고위 발열량이 커집니다. 반대로 산소는 이미 연료 안에서 산화가 진행된 상태이므로 발열량을 깎아먹는 역할을 합니다. 보기 중 일산화탄소는 이미 산소와 결합돼 있어 수소가 전혀 없고 더 타이어지도 적음으로 발열량이 가장 낮습니다. 아세틸렌은 탄소에 비해 수소 비율이 낮은 편이라 발열량이 크지 않습니다. 프로판과 부틸렌을 비교하면 부틸렌이 탄소수가 더 많아 발열량이 가장 큽니다. 실제로도 부틸렌, 프로판, 아세틸렌, 일산화탄소 순으로 발열량이 작아집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폐기물 파쇄기를 힘의 작용 방식에 따라 분류할 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폐기물을 잘게 부수는 힘은 크게 3가지입니다. 칼날로 베듯이 잘라내는 전단식, 망치처럼 때려서 깨뜨리는 충격식, 그리고 눌러서 으깨는 압축식입니다. 파쇄기의 종류는 대부분 이 3가지 힘 가운데 하나를 이용하거나 이를 조합한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반면 공기식이라는 것은 이런 힘의 분류 체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기는 파쇄된 물질을 이송하거나 분진을 모으는 데 쓰이는 방식이지 폐기물을 물리적으로 부수는 힘의 종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작용하는 힘의 다른 파쇄장치 분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공기식 파쇄기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폐기물을 처리할 때 어떤 방향을 가장 먼저 잡아야 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폐기물 관리의 첫 번째 수칙은 이미 나온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방법을 찾기 전에 애초에 나오는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감량화라고 합니다. 폐비와 미생매립, 소각열효수는 모두 이미 발생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관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처리 기술이 좋아도 발생량이 계속 늘어나면 처리 부담과 환경 영향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원 절약과 재이용 등을 통해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감량이 가장 우선하는 방향이고 그 다음에야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쓰레기 수거 노선을 짤 때 지켜야 할 원칙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수거 노선은 하루 중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점부터 먼저 도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출량이 많은 곳을 뒤로 미루면 그만큼 쓰레기가 오래 쌓여 있게 되고 수거 차량 운행 부담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출량이 많은 지역일수록 순서를 앞당겨야 합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맞는 원칙입니다. 출발점은 차고지에서 가깝게 잡아 이동 거리를 줄이고 노선의 시작과 끝은 간선도로 근처 로전의 접근성을 높이며 같은 구간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쓰레기를 나중에 수거한다고 한 번이 틀린 설명이며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전단 파쇄기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전단 파쇄기는 고정칼과 회전칼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폐기물을 가위로 자르듯 잘라내는 방식입니다. 칼날 사이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파쇄물의 크기를 비교적 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칼날로 절단하는 구조이다 보니 한 번에 처리하는 속도는 충격 파쇄기보다 느립니다. 또한 금속 조각 같은 딱딱한 이물질이 섞여 들어오면 칼날이 손상되거나 끼기 쉬워서 이물질 혼입에는 오히려 약한 편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전단 파쇄기는 목재류, 플라스틱류, 종이류처럼 비교적 무르고 균질한 폐기물을 파쇄하는 데 주로 이용됩니다. 보기는 이물질 혼입에 강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약함으로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해안 매립과 육상 매립 공법을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해안 매립은 바다나 저지대를 메워 육지로 만드는 공법으로 수중투기, 박층뿌림, 순차투입 공법이 대표적입니다. 수중투기는 물속에 폐기물을 던져 넣는 방식이고 박층뿌림은 얇은 층으로 펼쳐가며 쌓아 올리는 방식이며 순차투입 공법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차례로 밀어 넣는 방식입니다. 반면 새매립식은 육상의 위생매립에서 쓰이는 공법으로 폐기물을 일정한 구획 단위로 나누어 매립하고 그때그때 복도하는 방식입니다. 바다를 메우는 것이 아니라 육지에서 이루어지는 매립이므로 해안 매립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소각로의 열발생률 공식을 이용해 하루 소각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열발생률이란 폐기물이 타면서 내는 열량을 소각로 부피로 나눈 값입니다. 즉 열발생률은 발열량 곱하기 폐기물량 나누기 용적로 정의됩니다. 우리가 구할 값은 폐기물량이니 이 식을 뒤집어서 폐기물량은 열발생률 곱하기 용적 나누기 발열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열발생률 공식으로 시간당 소각량을 먼저 구한 뒤 하루 가동 시간인 8시간을 곱해 하루 소각량으로 환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매립지에서 쓰레기 위를 덮는 복토, 즉 덮개 시설의 역할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매립장에서는 쓰레기를 다져 넣은 후 반드시 흙으로 덮습니다. 이 흙덮개가 압취 확산과 쓰레기 비산을 막고 해충과 야생동물이 꼬이는 것도 차단하며 산소 공급을 줄여 화재 위험도 낮춰줍니다. 또한 흙표면이 빗물이 쓰레기층으로 스며드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므로 침출수 발생량을 줄이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복토는 시점에 따라 그날 작업 후 덮는 매일 복토, 다음 작업 전까지 덮어두는 중간 복토, 매립 종료 후 마무리로 덮는 최종 복토로 나뉩니다. 차수시설은 침출수가 땅속으로 새지 않게 막는 시설이고 저류 구조물과 우수직 배수 시설은 빗물을 모으고 흘려보내는 시설이라 이 설명과는 다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폐기물 시료를 채취한 뒤 실제 분석에 쓸 양만큼 줄이는 분할 채취 방법의 종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ES 6130 이 시료의 채취 기준에 따르면 시료의 분할 채취 방법은 구획법, 교호사법, 원추사법 이렇게 3가지뿐입니다. 채취한 시료 전체를 고르게 나누어 대표성 있는 시료로 줄여 나가는 방법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기에 함께 섞여 나오는 물질수지법, 적재차량계수법, 직접계금법은 폐기물의 발생량을 추산하는 방법이지 시료를 나누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셋 중 하나라도 들어있는 보기는 답이 될 수 없고 세 가지 분할 채취 방법만 온전히 나열된 보기만 정답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건조 전후에 물만 날아가고 고형분야는 그대로라는 원리를 쓰는 문제입니다. 함수율 25%면 고형분이 75%, 건조 후 함수율 12%면 고형분이 88%입니다. 고형분 양이 서로 같다고 놓고 식을 세운 뒤 처음 무게에서 건조 후 무게를 빼면 증발한 수분량이 나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슬러지의 건조 무게당 발열량을 구할 때 쓰는 듀롬 공식이 어떤 분석 방법에 속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듀롬의 식은 슬러지를 이루는 탄소, 수소, 산소, 황 같은 원소의 함량을 각각 분석한 뒤 그 값을 공식에 대입해서 발열량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원소 분석법이라고 부릅니다. 공식에 들어가는 CHOSW가 모두 원소 분석으로 얻는 값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사치 분석법은 수분이나 회분처럼 성분을 대량 나눠 구하는 방식이고 열량계법은 열량계로 직접 해워 측정하는 방식이라 듀롬식과는 접근 자체가 다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 ES6차 비가정한 고형물 함량에 따른 폐기물 구분을 묻는 문제입니다. 폐기물을 짜냈을 때 남는 고형물이 전체 중 몇 %인지에 따라 액상, 방고산, 고산으로 나뉩니다. 고형물이 적을수록 물에 가깝고 많을수록 고체에 가깝습니다. 고형물 함량이 5% 미만이면 액상 폐기물, 5% 이상 15% 미만이면 방고상 폐기물, 15% 이상이면 고상 폐기물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방고상 폐기물의 범위는 가운데 구간인 5% 이상 15% 미만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폐기물 처리 공정에서 최종 처리가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폐기물은 먼저 압축, 파쇄, 선별 같은 전처리 과정을 거쳐 부피를 줄이거나 종류별로 나눕니다. 이렇게 정리된 폐기물은 소각이나 매립 같은 최종 처리 단계를 거쳐 처리가 마무리됩니다. 즉 매립과 소각이 폐기물 처리 공정의 최종 처리에 해당합니다. 압축은 부피를 줄이는 전처리이고 파쇄는 크기를 작게 쪼개는 전처리, 선별은 종류별로 나누는 전처리, 공정이므로 최종 처리라 할 수 없습니다. 반면 매립은 처리 과정의 맨 끝에서 폐기물을 땅속에 영구히 두는 단계이므로 최종 처리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폐기물 대부분을 매립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소각 비율이 월등히 높은 일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매륙 매립 공법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쓰레기를 압축하여 부피를 크게 줄인 뒤 일정한 덩어리 형태로 포장해서 매립하는 방식을 압축 매립 공법이라고 부릅니다. 부피를 줄이는 만큼 매립지의 수명을 내릴 수 있고 압축 포장된 상태로 쌓기 때문에 비산이나 악취, 화재 위험도 함께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 공법은 하루 반입량을 하나의 세 단위로 나누어 복토하며 쌓아 올리는 방식이고 순차 투입 공법은 저지대를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순서대로 쓰레기를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두 공법 모두 지문에서 말하는 압축하여 부피를 줄여 포장이라는 설명과는 맞지 않습니다. 지문의 핵심 단어인 압축과 포장에 집중하시면 쉽게 답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폐비화의 최적 조건을 묻는 문제입니다. 폐비화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이라 미생물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맞춰 주어야 합니다. 수분이 너무 많으면 폐비 더미의 빈 공간을 물이 채워 산소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고 현기성으로 바뀌면서 분해가 느려지고 악취도 심해집니다. 그래서 수분은 50에서 60%가 적당합니다. pH지도 지나치게 선성이거나 알칼리성이면 미생물 활동이 억제되고 특히 알칼리가 심하면 질소가 암모니아로 날아가 손실이 커지므로 6-8이 적합합니다. 나머지 보기는 수분이 80에서 85%로 너무 높거나 pH가 8.5에서 10으로 지나치게 알칼리성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슬러지 처리 공법 중 습식 합법을 대표하는 공법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습식산화법은 슬러지를 물에 잠긴 상태 그대로 두고 고온과 고압을 가해 산소로 유기물을 화학적으로 태우듯 분해시키는 방법입니다. 보통 200에서 270도, 70기압 정도의 조건에서 진행되며 발도로 건조하지 않고도 유기물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고온고압에서 산소로 습식 한화시키는 대표 공법이 바로 진먼한 공법입니다. 나머지 보기인 유동산화, 내산화, 포존란 공법은 습식산화법을 가리키는 명칭이 아니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도시 폐기물 관리 체계에서 어느 단계의 비용 비중이 가장 큰지 묻는 문제입니다. 폐기물은 발생한 뒤 저장, 수집, 운반을 거쳐 처리와 처분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여러 단계 중에서도 수집 단계에 인건비와 차량 운행비가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관리 비용 가운데 수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집집마다 돌며 폐기물을 거두어들이는 과정 자체가 사람과 장비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장이나 처리, 처분보다 수집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든다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소음 관련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한 장소에서 특정한 소리, 즉 대상 소음을 측정하려 할 때 그 대상 소음이 없는 상태를 생각해보면 그 장소에는 원래부터 존재하던 다른 소음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대상 소음이 없을 때 그 장소에 남아있는 소음을 대상 소음에 대한 배경 소음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소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의 바탕 소음이 배경 소음입니다. 정상 소음, 상대 소음, 측정 소음은 이러한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가 아니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거리 감소는 소음이 음원에서 멀어질수록 음원 레벨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인데 이때 음원의 형태가 점이냐 선이냐에 따라 감소 정도가 달라집니다. 점음원은 소리가 모든 방향으로 구 형태로 퍼져나갑니다. 구의 표면적은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지므로 같은 에너지가 훨씬 넓은 면적에 퍼지게 되어 거리가 2배 멀어지면 음원 레벨이 6dB가 줄어듭니다. 반면 선음원, 즉 도로나 철도처럼 길게 늘어선 소음원은 소리가 원통 형태로 퍼져나갑니다. 원통의 표면적은 거리의 단순 비례해서 커짐으로 점음원보다 감쇄가 완만해서 거리가 2배 멀어지면 3dB만 줄어듭니다. 그러니 음원이 선인 경우 2배 멀어질 때 음원 레벨 감쇄치는 3dB이고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투과손실과 투과율 사이의 로그 관계식을 이용해 푸는 문제입니다. 벽체의 투과손실이 크다는 것은 소리가 벽을 통과하며 그만큼 많이 줄어든다는 뜻이므로 통과하는 비율인 투과율 타우는 작아집니다. 이 둘을 로그 함수로 연결되어 있어 t의 값을 알면 파울을 거꾸로 구할 수 있습니다. 지수 -3.2를 정수보 -4와 소수보 0.8로 나누어 10배 0.8 제곱 약 6.3을 곱하면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공해 진동의 주파수 범위를 정확히 알고 계신지 묻는 문제입니다. 공해 진동이란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신체적 피해를 주는 진동을 말하며 일반적인 주파수 범위는 1에서 90Hz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기엔 이 범위를 50에서 90Hz로 좁혀서 제시했으니 틀린 설명이 됩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공해 진동 레벨은 흔히 60dB에서 80dB 사이에 많이 분포하고 진동 방향에 따라 사람이 민감하게 느끼는 주파수 대역이 따른 설명도 일반적으로 통용됩니다. 핵심은 공해 진동의 주파수 범위를 1에서 90Hz로 정확히 외워두시는 것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음압 레벨 공식에서 로그의 성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음압 레벨은 SPL은 20로그로 구합니다. 여기서 P는 측정한 음압이고 폴로늄은 기준이 되는 최소 시르츠 음압입니다. 음압이 10배로 커진다는 것은 P자리에 10P를 대입한다는 뜻이지요. 두 식을 빼면 로그의 성질에 따라 배율 10만 남게 되고 로그 10은 1임으로 20 곱하기 1임으로 20 곱하기 1, 즉 20dB만큼 음압 레벨이 늘어납니다. 이처럼 음압이 10배씩 커질 때마다 음압 레벨은 20dB씩 증가한다고 기억해 두시면 비슷한 유형에도 바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진동 레벨계의 성능 기준 수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진동 레벨계는 사람이 느끼는 진동을 정확하게 재기 위해 측정 범위와 오차 허용치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측정가는 주파수 범위는 1에서 90Hz 이상, 측정가는 진동 레벨 범위는 45에서 120dB 이상이어야 하고 레벨 레인지를 바꿀 때 생기는 전원 오차도 0.5dB 이내로 작아야 정밀한 계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시계기의 눈금 오차입니다. 이 값도 2dB이 아니라 0.5dB 이내여야 하는 기준입니다. 눈금 하나하나를 읽을 때 생기는 오차 허용치를 넓게 잡으면 계기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원 오차와 마찬가지로 0.5dB 이내로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파스코 18년 맞는 기준이고 10,000dB이라고 잘못 써서 틀린 내용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굴절과 회자로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굴절은 파동이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을 지날 때 매질마다 파동의 속도가 달라지면서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입니다. 소리가 기온이 다른 공기층을 지나며 휘어지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반면 회절은 매질이 바뀌지 않아도 파동이 진행 도중 장애물을 만나거나 좁은 틈을 지날 때 장애물의 뒷부분까지 파동이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방향이 바뀌는 원인이 매질의 차이인지 장애물이나 틈 때문인지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을 지나면서 진행 방향이 바뀐다고 했으니 굴절에 해당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종파와 행파를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파동은 매질이 흔들리는 방향과 파동이 나아가는 방향의 관계로 나뉩니다. 진동 방향이 진행 방향과 나란하면 종파, 진행 방향과 수직이면 펜파입니다. 음파는 공기 분자가 압축과 팽창을 반복하며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흔들림으로 대표적인 종파이고, 지진파 중 P파도 여기에 속합니다. 반면 광파의 파의 수면파, 지진파의 S파는 매질이나 전자기장의 진동이 진행 방향과 수직으로 일어나는 펜파입니다. 보기 중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한 것은 음파뿐이므로 답은 2번입니다.